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막 남겼습니다. 오늘은 한국 전쟁이 정전된 지, 휴전이라기보다도 정확한 용어로는 정전된 지 만 70주년이 되는 아침입니다. 그때 일을 기억은 하고 있는 사람들이 80대 이상이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참전했던 분들 중에는 아직 생존자가 있지만은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민족의 비극이었고, 그래야 70년이 지난 지금 남북 상황은 6.25 전쟁으로 완전히 남북한의 주요 지역이 초토화 됐는데, 북한은 굶어 죽는 사람의 속초라고 있고, 남쪽은 G7 국가로 등극해서 자유민주 질서 체제를 유지하면서 G7 국가가 된 유일한 나라로 이렇게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이 정전협정을 서둘렀고, 여기에 참전했던 중공이도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배후 세력인 소련도 이 정전을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은 서로가 다 부담이고 자칫 여기서 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우려 때문인데, 전쟁 발발 1년 뒤부터 물밑에서 이 정전 교섭이 있다가 이제 판문점에서 공개적으로 휴전회담을 한 지가 거의 2년 가까이 되어가지고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미국 입장은 1952년 11월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전이 되기 1년 전이죠.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였던 아이젠하워 후보가, 그 양반은 2차 대전 영웅이고 미국 육군 원수지요. 한국전을 조기에 끝내겠다. 이게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그 당선이 됐어. 그리고 그 1월 달에 취임하기 전에 당선자 신분으로 한국전 최전방을 시찰했고, 그리고 이 한국전에 참전했던 그의 아들 아이젠하워 2세, 그 당시 육군 소령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부자가 전선에서 상봉하는 것이 뉴스 사진으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자, 1월 20일에 취임했어요. 그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미국 쪽이 서두르고, 그 배후에 소련이나 중공도 이해가 일치돼 가지고 이제 7월 27일 정전협정에 이르게 됐는데, 여기에 가장 거세게 저항한 것이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모처럼 통일의 기회가 왔는데 강대국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때 정전협정 막바지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포로 교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방공포로, 이거가 이쪽에서 북한 쪽 인민군 포로를 교환을 하게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각 진영에서 의사를 타진해가지고 내려올 사람 내려오고 올라갈 사람 올라가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억압체제니까 이게 방공포로 귀환을 원하는 사람 안 풀어줄 것이다. 그게 이제 중론이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이 종전을 서두르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어떤 결단을 했느냐. 7월 27일이 휴전 정전협정 체결한 날인데, 그 전달인 6월 18일 새벽에 이 전국 몇 군데 한국 측, 그러니까 인민군 중공군 포로 수용소가 있었어요. 제일 큰 데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거제도에 있었고, 그 다음에 큰 것이 부산 연제구의 거제리에 엄청나게 큰 포로 수용소가 있었어요. 그날 새벽에 이 경비를 맡은 미군 헌병들을 한국 헌병이 전부 감금해버리고, 그리고 연기탄을 쏘고, 그래갖고 문을 철조망으로 되어 있는 울타리를 전부 철거해버리고 방공포로를 약 2만 7천 명을 석방했습니다. 그때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게 구덕산 자락을 통해 가지고 제가 다니던 학교 쪽으로 그날 오전에 이 포로들이 수십 명씩 몰려오는 걸 직접 제가 본 경험도 있습니다. 이 정전협정이 되긴 했지만은 지금까지 22만 명의 한국군 포로와 납북자들을 북한이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생사를 확인할 길도 없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의 송환에 대해서 북한에 제안하거나 협상하자고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내팽개쳐 버렸지요. 이게 사실 국가적 유기행위인데, 국가적 직무 유기행위인데, 그런 희생자들이 이제 전부 나이가 들어가지고 생존자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간헐적으로 한 50명의 이 국군 포로가 여러 경로로 탈출한 것이 지금까지 숫자이고 22만 명의 생사는 아직도 알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전협정의 교훈은 이겁니다. 70년이 되는 사이에 북한은 박정희 정권 초기, 그러니까 60년대 중반까지도 국민 총생산이 남쪽보다도 높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서서히 국민 총소득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70년이 된 지금 대한민국은 G7 국가로 등극하게 됐고 북한은 평양 시민 중에도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추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요 단계에서 오늘을 기해가지고 민주당의 주력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그리고 노동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른바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의 노선을 채택하고 걸어온 민주당 내의 주체 주력인 586 세대를 구성하는 이들에게 현역 의원 또 전직 의원 이들에게 제가 오늘을 위해서 충고히 말을 하고자 합니다. 그대들이 80년대의 젊은 시절, 대학생 시절에 가지고 있던 그런 꿈과 이상, 대한민국은 성립하지 말아야 할 정권이었고 미국의 괴뢰였고 6.25 전쟁은 북침이다 라고 하는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것이 전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89년 11월에 동서독이 붕괴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동독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실험이 끝장났고 그 2년 뒤에 구소련 91년에 구소련이 해체돼서 막스 레닌주의는 이게 폐기물로 박물관에 들어갔고 북한 체제가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게 지금 판명됐잖아요. 김일성 유일 종교 체제다. 김일성 유일신을 믿는 체제다. 그래서 세습 체제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아니 막스 공산당 선언 이후에 생겨났던 구공산 체제 아래서 어떤 지도자도 이렇게 한 일 없지요. 스탈린이 그랬나요? 모택동이 그랬나요? 티토가 그랬나요? 호지민이 그랬나요? 아닙니다. 오로지 한반도 북쪽에 김해김 씨의 일가인 김일성 집안에서만 아버지, 아들, 손자로 73년, 그러니까 지금 휴전 협정을 70년 됐으니까 73년 동안 지금 해먹고 있어요. 저는 586 주체 세력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가령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직도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의 그런 이 생각의 틀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대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남북 연방을 거쳐서 그래서 남북한이 화해되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이 체제가 유지될 것 같아요? 안 되죠. 결국은 그런 생각대로 한다면 김정은에게 서울을 내주는 꽃길을 여러분이 내주는 꼴이 되는데 꽃길을 내줘가지고 김정은이 세상이 됐다. 한반도 전체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1등 공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휴전협정,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그리고 북한에 대한 핵개발과 탄도탄 미사일 개발이 유엔의 제재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그 제재를 풀어달라. 5년 내내 이게 서방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 대변인 노릇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응답이 개성에는 남북연락사무소 파괴하고 금강산 관광 중단하고 그 사이에 핵을 고도하고 탄도탄 미사일도 고도화했어요. 그래, 그런 김정은이 세상에 왔다.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문재인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586 세대 여러분들이 전부 불러 모아가
여러분들은 혁명 열사들이다. 어우, 내가 정말로 존경한다. 그럴 것 같습니까? 일단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대우를 어떻게 해주느냐. 대우해줄 거리가 있어야지. 그 지금 북한의 그 전국인민대회나 아니면 중앙위원회 소집되는 거 이렇게 보면 여러분 보셨지요? 전부 이 물개 박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최고로 대우해준다 그러면 그 물개 박수치는 그 한 자리에 전부 앉힐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찌 되느냐? 여러분들이 거의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적응 못 하느냐? 젊어서 한때 주체사상에 물들어 있었을 뿐이지, 그리고 그것을 훈장화해가지고 기득권을 쌓아가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비서실장도 하고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지금 그동안에 누렸던 재산, 부귀, 영화,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다, 이게. 그 우리가 그런 구호를 외쳐줘가지고 김정은에게 협력한 꼴이 됐는데, 기껏 한다는 게 무슨 이 인민대회 뭐 위원이고 중앙위원이고 이런 것만 시켜주고 배급살 먹으라 그러고 그 적응이 되겠어요? 적응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평불만을 그 본능적으로 퍼뜨리게 돼. 불평불만이 퍼뜨려졌다고 판단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모조리 잡아다가 처형해버려요. 모조리 잡아다가. 내가 이거 말씀드리기 그런데 뭐 상징적으로 문재인은 어디 살려둘지 몰라도 모조리. 왜 그러니까 뒤에 뒷방에 앉아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거, 그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일이 그 지경이 될 것 같으면 그 직전에 여러분들은 아마 대한민국 다 탈출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서 김일성이가 유일신으로 등극하면서 김일성 유일체제를 만들 때의 과정이 1953년 정전 직후부터 이게 박헌영, 이강국의 남노당파, 최창익의 연안파, 중국 공산당파, 허가이의 소련 공산당파, 이들이 항일운동한 그룹들인데, 이들을 몰살해덕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몰살 다 죽여버렸어, 다. 1956년에 종파주의를 극복해야 된다는 명분을 내걸어가지고 종파주의를 극복한다는 게 뭔가 하면 김일성을 비난한다 이거지. 김일성 유일체제인데 여기에 시비를 건다 이게. 종파 분란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건 형식상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간첩 혐의예요. 박헌영이가 대표적인데, 박헌영이를 미국 미제의 간첩이라고 해가지고 그 일제시대에 감옥을 10년 살고 자기 똥을 먹어가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탈출해가지고, 그러니까 공산당 조직에 헌신했던 그 박헌영이도 미제국주의자들의 간첩이다. 이런 논리로 하면 586 세대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미제국주의의 간첩으로 몰릴 위험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거의 전부가 미국 유학했지요. 그겁니다. 붙들리면 너희 가족 중에 네 아들, 딸, 새끼들이 전부 미국에 다녀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간첩이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집단은 북한 체제에 대한 내심으로 불평분자밖에 되지 않고, 불평분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그거 전부 몰살해버리는 거예요. 이보형 김정남이를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살해하는 거 필름으로 봤지요, 여러분? 봤잖아요. 고모부 장성택이를 회의장에서 끌어내가 평양 시내에서 고사포로 그냥 시체를 완전히 공중에 붕대시키면서 죽인 거 봤지요? 그러니까 저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공포입니다. 조금이라도 삐걱하면 다 죽여버려요. 그래 여러분들은 살려둘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지경에까지 그걸 원하지 않다고 나는 봅니다. 절대 저 체제가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송영길, 제가 아는 김민석, 제가 아는 김영춘, 이런 국회의원 지내고 한 이런 양반들 절대로 김정은 체제가 여기에 남한에 우뚝 서기를 절대 바라지 않는다고 나는 봐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영리하니까 거기까지 생각해보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학생운동 때 종북 주사파적 입장에 서가지고
반독재 투쟁을 한 그것이 단기간 감옥 살면서 훈장이 돼가 그것을 기득권화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위 영화를 누리게 됐으니까 그걸 쉽게 말로는 못 버려서 그런 줄 나는 알고 있어요. 임종석 비서실장은 따님이 시카고에인가 아주 사립대학에 비싼 등록금을 내고 다녀야 하는 무슨 예술계통의 대학을 나왔다 그러죠. 딱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스개 삼아 얘기인데 박은영에게 미제의 스파이로 근거 뭘 필미로 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얘기가 좀 장황하고 옆길로 갔습니다만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내가 만나면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약산 김원봉 상해 임시정부 마지막 군사부장이고 광복군 사령관 돌아가셨는데 그 영전에 술잔을 올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광복군 창립일을 국군 창립일로 국군의 날 10월 1일이 아닌 날로 변경할 것까지 도모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생각 그대로 유지하십니까? 약산 김원봉이 의열단 활동을 하면서 일부 성과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친일파들 암살을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정작 광복군 사령관으로서는 600명이었습니다. 종전 당시에. 그것도 중국군의 이 피복과 월급과 보급을 받은 600명입니다. 김구 선생의 원래 계획은 한 1개 사단쯤 편성해가지고 황해도 쪽이나 서해안으로 진격하기를 원했는데 그게 결국 이루지 못했어요. 그 병력가가 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목상 광복군 사령관이 그 이제 귀국을 했어. 그러니까 이쪽 이승만 체제가 들어서는 데 대해서 반기를 들고 48년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김규식 따라 북한에 그 주저에 앉았어. 그리고 거기서 장관급 자리를 차지했어. 6.25 전쟁 때도 많이 도왔어. 그리고 어찌 된지 아십니까? 처형당했습니다. 처형당했어요. 북한의 혁명열사능에 약산 김원봉이 없습니다. 김일성에서 처형된 사람에 대해서 그 무덤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술잔 올리겠다고 했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약산 김원봉이 북한에 가서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떻게 죽었다 하는 거 알고 하는 소리입니까? 나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문재인 대통령 하는 얘기가. 이게 도대체 어떤 경우를 생각하고 그게 무덤에 술잔을 올리겠다고. 무덤이 없는데. 그리고 김정은이 앞에서 그 얘기를 해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할아버지에 저항한 주자파고 반동분자야. 그래 처형을 했어. 이게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뭘 알고 이러는지 모르고 이러는지 앞뒤 안 맞는 말을 그러니까 당신이 5년 동안 한 일 기껏 구라파 정상들 만나가지고 대북제재 해제해주고 종전선언에 협력해달라고 하고 유엔에 가서 그런 연설을 했는데 뒤로 보면 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짓을 하고 다니고 있었어.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 그러니까 고영주 변호사가 말한 대로 당신은 공산주의자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진정 공산주의자냐 하면 또 이거 약산 김원봉에 대해서 술잔 올리겠다고 하니까. 자, 이러니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는 586 지금 야당의 주체 세력들은 이게 휴전협정이 갖는 의미를 깨닫고 그래야 북한 체제가 어떤 체제며 저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도 아닌 김일성 유일 체제고 3대 세습을 해먹고 반대파는 무조건 죽인다 하는 걸 안다면 여러분들이 크게 깨달아야 됩니다. 크게 깨달으면 크게 한번 행동을 해봐요. 대한민국 헌법틀을 우리는 존중한다. 이 안에서 평화적 정권 교체와 그리고 정책 대결로 우리는 나아가겠다. 이런 선언을 한번 해봐요. 지켜보겠습니다.